중남미 소설숲 11번째 강의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걸작 100년의 고독입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 읽은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거나 아직도 못 읽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100년의 고독 읽고 나면은 문학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 아마 절감할 겁니다. 이번 학기 내내, 이번 시즌 내내 매직 리얼리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환상성과 현실성의 문제, 그리고 신화와 실제의 상관성의 문제, 민담, 전설 등이 현대 소설로 초현실적으로 재구성되는 문제 등등을 쭉 얘기해 와서 매직 리얼리즘에 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100년의 고독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컴팩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읽으신 분이 있다면은 읽는데 의미 있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고, 다 읽으신 분이라면은 저런 지점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은 재밌겠구나 라는 하나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 마콘도를 그린 일련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이 노란 기차 보이죠? 우리 기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노란 기차가 들어오면서 이 마콘도의 일대 변화가 몰아칩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은 그야말로 에덴 동상처럼 묘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차가 들어온 걸 보고 환호하죠. 환호하는데 이 기차가 몰고 올 변화의 물결, 그 소용돌이, 경류를 예상해서인지 그 여성 보이죠. 할머니 우르슬라처럼 보이는데 우르슬라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네, 이 마콘도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콜롬비아 지도 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면하고 있는 드문 나라죠. 남미에서도 유일하죠.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면하고 있는, 물론 저쪽 중남미는 쭉 그렇지만은 남미에서 남미 대륙에서 보자면은 콜롬비아가 유일합니다. 파나마나 코스타리카나 니카라과 멕시코 이쪽은 당연히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동시에 면하고 있고요. 이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리고 파나마를 포함해서 그란 콜롬비아로 출발했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1868년인가요? 영유럽의 콜롬비아 공화국으로 출범합니다. 우리 소설의 배경은 저 위쪽입니다. 바랑키아 이쪽입니다. 실제 장소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곳의 배경은 신화적인 상징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콘도도 실제로 어떤 섬을 배경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걸 포함해서 허구의 공간, 가상의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익숙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 근현대 약사 짧게 보겠습니다. 1819년에 그란 콜롬비아 연방을 형성하고요. 이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의 대립은 뿌리 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주 뿌리 깊습니다. 이 중앙집권주의자들이 보수파 쪽에 가깝고요. 연방주의자들이 자유파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파, 연방파와 중앙집권파 또는 자유파와 이 보수파의 지긋지긋한 그 대결이 내전으로까지 이어졌고, 그게 현재도 그 불씨가
잦아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란 콜롬비아를 주도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봤던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했죠. 이쪽 그 위쪽은 그러니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 페루, 니카라과가 이쪽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시몬 볼리바르고 남미 여행 가실 때 시몬 볼리바르 모르면 안 돼요. 그 입국 안 시켜줍니다. 그 이쪽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 있죠. 이쪽의 독립을 주도한 사람은 산 마티스. 갑자기 생각 맞죠? 산 마티스. 이 두 인물입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는 이쪽 화폐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그 상징적인 인물이죠. 1830년에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가 탈퇴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란 콜롬비아 연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소설의 핵심적인 그 모티프, 소재가 되는 내전이 있죠. 그 내전의 소용돌이로 말려든 두 정파가 바로 1848년에 창당한 자유당, 그리고 1849년에 창당한 보수당입니다. 이 자유당과 보수당의 대결은 콜롬비아에서 정말 유구하고요. 이 둘 사이의 대립, 경쟁 문제는 거의 뭐 유혈을 불사하는 그런 그야말로 전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어져 왔습니다. 길게 보면은 2012년까지 이런 준내전 상태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요. 우리 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있죠? 전반부 주요 인물이잖아요. 이 대령이 32번에 걸쳐서 싸움을 했다 나오죠. 이 32번의 이 전쟁이죠. 이 전쟁이 실제로 콜롬비아가 독립 이후 치러온 전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전의 나라입니다. 내전의 나라. 그 내전을 주도한 이 정파가 바로 이 자유당과 보수당이었다고 하죠. 이 싸움의 이유는 우리 소설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 문제.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토지 개혁 문제가 초미 관심사였고요. 두 번째가 이 카톨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가족제도에서 이 서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초미 관심사였어요. 이게 이 자유파하고 보수파하고 조약 맺을 때 이걸 뒤집어 엎는 것도 이거죠, 다. 이 문제입니다. 토지, 교회,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서자 문제. 여기는 이 백인들이 워낙 이 흑인들이나 원주민들하고 이 짝짓기를 해서 수많은 아이를 낳다 보니까 얘들을 뭐라고 그러지? 적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되고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테면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아들인 아우렐리아노가 17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7명의 아이들 나중에 다 하나씩 다 처리되죠. 이 처형되는 17명의 아이들 다 적자로 인정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는 그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죠. 이름은 다 아우렐리아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백인 남성들이 흑인이나 이 원주민들과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 이건 이 남미, 라틴 아메리카 문제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정파의 싸움, 정말 지긋지긋한 장마처럼 이어집니다. 4년 11개월 이틀 동안 이어진 장마만큼이나 끈질기게 이어지죠. 86년에 콜롬비아 공화국을 선포하고요. 68년이 아니고 86년이네요. 그리고 1903년에 파나마까지 분리되는데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미국이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지른 이 뭐랄까요? 폐악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1899년이죠? 89년이 아니고, 그죠? 잘못 썼습니다.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이걸 약 820일 정도 되는데 이걸 천일전쟁이라고 한답니다. 이 천일전쟁이라고 한다는데 이 천일전쟁이 벌어지죠. 이게 우리 소설의 핵심적인 이 소재죠. 천일전쟁이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이 마콘도가 서서히 몰락하는, 황폐해지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토지 문제도 이 부엔디아 집안 자식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죠. 뒤에서 볼게요. 이건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의 유혈전쟁이 계속되고요. 그 옆에 사진이 있죠. 조그만 소년처럼 보이는 이 모습인데, 그죠? 이게 천일전쟁에 동원된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설의 또 핵심적인 소재가 바나나 농장 파업입니다. 이게 1928년입니다. 1928년 바나나 농장 파업인데 이걸 바나나 매서커라고 한답니다. 바나나 대학살이라고 역사 용어로 명명된 모양이에요. 이게 1928년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는데 우리 소설에서는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3,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정부군에 의해서 약탈과 함께 이 마콘도, 여기서 마콘도죠. 여기서는 시나관가 그래요. 시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뒤에 있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 못하시는 괜찮아요? 유나이티드 프루스트. 유나이티드 프루스트 컴퍼니.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 바나나 사업을 주도했죠. 그리고 이게 미국의 지원하에 정부군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양심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언급이 되죠. 미국이 저지른 못된 짓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 이르러서야 국민전선협정이라고 해서 양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74년에 무너집니다. 이 협상도 깨져버리죠. 그리고 2012년까지 몇 년입니까 도대체? 60년대 초반부터 2012년까지 60년 가까이 이 좌익과 우익의 무장 세력들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약, 코카인을 둘러싼 범죄 조직이 또 연결이 되죠. 그 뒤에 또 미국의 CIA를 비롯한 정보 당국과 군 세력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드라마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콜롬비아를 검색하면은 다 범죄, 마약입니다. 이 범죄 마약의 두목들 얘기고 범죄 마약들 드라마입니다. 이 시즌도 아주 많아요. 시즌 3까지 총해서 30회 정도 분량을 소개하고 있던데, 물론 엄두를 아직 못 냈습니다만 영화도 있고요. 이 마약 범죄가 또 콜롬비아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건 좌우익의 무장 세력들의 유혈 투쟁이 계속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게 범죄 조직과 결탁도 있으니까. 그 돈줄이 다 마약 범죄 조직이니까 때려 뗄 수가 없죠. 이게 정치 개혁하고 바로 이어지고요. 그 뒤를 조종하는 게 미 정보 당국과 미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 소설은
약 100년이 좀 넘는 것 같죠? 100년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는데 그 시간 서술 방식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대략 1850년 무렵부터 1950년 무렵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 순차적 서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서로 압축돼 있어서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압축 순환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건 신화적 시간이죠. 이 뱀의 꼬리처럼 물고 물리는 그런 순환적 시간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고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00년의 고독을 읽을 때 100년이란 말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 100년이란 말을 알겠는데, 그래, 이 부엔디아 집안의 100년의 이 가계사, 100년의 가계사라는 거 알겠다. 그러면 고독이 뭐냐, 고독. 이걸 푸는 게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이 고독의 의미가 뭐냐, 푸는 겁니다. 고독을 얘기할 때는 흔히 우리가 이 니체식의 어떤 생성적 고독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고독의 힘, 예를 들어서 이 고독의 힘 같은 거 얘기할 때, 고독의 능력 또는 고독의 힘 얘기할 때는 이 고독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사유가 깊어지고 이 내면의 저 깊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고독, 혼자 있음,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저 깊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고독은 예를 먼저 들면 좋겠는데, 이 고독사라거나 이런 말 쓰죠. 고독사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 쓰죠. 부정적 의미에서 물론 은둔형 외톨이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고독은 폐쇄적 고독으로 얘기해요. 또는 뭐 단절적 고독 이렇게 좋겠죠. 이게 좋겠네요. 단절적인 말 좀 낫겠네. 폐쇄적인 말보다는 단절적 고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르케스의 소설에서 이 고독의 의미는 우리가 보나 안 보나 이쪽이죠. 단절적 고독. 그러니까 폐쇄적인 원한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숙명적인 고독을 이 100년의 고독이라고 명명했고, 이 마콘도라는 한 그 가상의 공간이 바로 이 부엔디아 집안의 인물들이 갇힌 채 여기에서 이 단절적 고독의 상황들을 못 벗어나오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의 이 굴레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죠, 관계들이. 우리가 여기 우르슬라하고 우리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요. 사촌끼리.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하면은 돼지꼬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 운명이 끝까지 이어지잖아요. 마지막까지. 그죠? 아르만타 우르슬라하고 아우렐리아노 관계에서 태어난 돼지꼬리까지. 이게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서 콜롬비아 나아가서 라틴 아메리카의 은유, 메타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 고민을 해오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뒤에 조구호 선생도 해설에서 그렇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유럽과의 외혼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내혼, 근친상간은 종내혼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터부입니다. 터부. 그야말로. 그죠? 이 터부.
언어의 형성부터 시작해서 근친상간의 터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순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출발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고모, 숙모, 삼촌, 이게 친족 관계의 가지를 통해서 언어가 형성되고 사고가 형성되고 사회성이 형성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하죠. 여기도 우리 이 마르케스도 이 소설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오이디푸스를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경우는 엄마가 아내이면서, 그죠? 그 딸의 뭐가 됩니까? 남매가 되고, 이런 모든 관계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은 인간 사회의 언어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레비스토스가 바로 친족 관계와 언어와 사회 관계를 얘기할 때 근친상간 터부를 얘기합니다. 근데 족외혼이라는 게 기본이죠.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족외혼이 이 인간의 사회와 정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관계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데 남미는 유럽과의 이 조계원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조계원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 유럽인들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크리오요나 이런 거 물라타나 물라토 이런 걸 생물학적인 관계를 떠올리지 마시고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유럽을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유럽과의 이 왕래가 있는 관계, 족외혼적 관계를 이 타자로서 바라보고 상대화하는 능력을 갖췄던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유럽을 들어와서 자기 안에 마콘도처럼 우리 일대 우리 부엔디아가 6대까지 나오잖아요. 일대 부엔디아가 자기 마을을 떠나서 마콘도로 갔던 것처럼 유럽에서 와서 이 마콘도란 남미라는 곳의 형성을 이 안에 잘 잡았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제1대 우리 부엔디아가 근친상간의 소문, 기억나죠? 정조대를 입고 어쩌지 하고 기억날 겁니다. 그걸 피해서 누구하고 싸우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리 마콘도를 찾아서 오죠. 그 과정은 어떤 유럽인들이 남미를 찾아오는 과정의 비유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이 마콘도예요. 근데 마콘도에서는 어떤 외부와의 족외원적 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부엔디아의 가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다 근친상간적, 자기 퇴행적인 종리론적 관계에 고착되어 버린다는 것이지. 그리고 부엔디아 가족들은 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어요. 물론 그 아들들, 17명 아들들은 예외적이지만. 그래서 이 백년의 고독 얘기할 때 이 고독은 단절적 또는 폐쇄적 형태의 고독, 그걸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는 근친상간이라는 점. 이게 마콘도라는 공간을 콜롬비아, 확대하자면 남미의 은유적 공간으로 본다면은 이 남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타자를 상대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고착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아직도 정체성의 이 혼란과 퇴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고독이라는 남미적 질병을 추적해가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이 남미적 질병을 추적해 들어가서 과연 치유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콜롬비아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쭉 봐왔던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있죠. 이쪽은 백인 비율이 90%를 좀 넘는다 그랬지. 얘들은 그야말로 이곳에 마콘도를 딱 만들어 놓고서 백인들 그 사이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의 섬처럼.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 얘기합니다만은 성인이 되는 과정은 상대화의 능력이에요. 타자를 상대화하고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때 비로소 성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죠. 그 비유가 족내혼, 조계혼 문제. 그 아이들은 퇴행적인 아이들은 그 안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이 엄마에게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증조 고모하고 손주하고의 그 성적인 교감들, 그렇죠? 이 고모하고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한 여성 매춘부를 형제가 공유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온갖 근치상간의 모든 가능성들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고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 그 주위에 300명이 있으니까 마콘도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스터 허버트에 비롯해서 미스터 존 브라운 씨 그 딸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왜 걔들하고 결혼을 못 하느냐? 그 못 한다는 게 남미적인 이 성격이라는 것이지. 외부와의 다양한 그 교통,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차단해 왔다는 게 마르케스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르케스의 이 소설을 두고 매직 리얼리즘의 최고봉이라 얘기하고 소설의 위기를 돌파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다 상찬합니다. 오늘 지금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작가들에게는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대요. 이 보레스도 그렇고 마르케스도 그렇고. 우리 아들 녀석이 스페인 문화를 공부해서 종종 얻어 듣는데 상황들을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90년대 세대들이 있죠. 이 세대들에게 마르케스는 그야말로 꼰대랍니다. 꼰대고 남미를 정형화했다는 것이지. 그 정형화의 틀에서 못 벗어났다고 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소설들은 시즌2에 이제, 남미 시즌2에 볼 텐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남미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마르케스의 진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남미의 그 고착화된 퇴행적인 이 모습들을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그 내전들,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들 등등을 고려하면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물을 때는 어떤가? 이것도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은 남미를 벗어나서 탈맥락화해서 이 한국적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5,000년의 고독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 100년의 고독 개요를 짧게 볼게요. 호세 다 읽으셨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 개요를 정리할지는 각자 독자의 몫입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사촌 우르술라와 결혼합니다. 이들 관계를 두고 이 토착민, 그러니까 원주민과 이 외부인과의 결혼이다, 이런 연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더 멀리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근친상간으로 돼지꼬리가 달린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두려워하여 살던 곳을 떠나 외딴 곳에 막곤도를 세웁니다. 됐죠? 그리고 초기 외부 접촉은 멜키아데스를 중심으로 한 집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소설에서 외부와의 통로를 제공하는 집단으로 이 집시가 등장하는데, 집시는 대단히 중요하죠. 집시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이 과학기술, 새로운 문명을 전해주는 그런 그 집단이고, 또 하나는 오락거리 또는 매춘, 이런 거 관련된 집단입니다. 초기의 외부 접촉은 멜키아데스 중심. 이 멜키아데스가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전체를 관통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키아데스의 양피지의 해독, 이게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소설의 창작 방법이에요. 멜키아데스를 중심으로 한 집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을 통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눈을 뜨죠.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것에 미쳐버리지. 이 광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부정선거를 계기로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합니다. 내전이 발발하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2세 부엔디아 2세 둘째 아들입니다. 대령은 이 대령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 이 대령은 실제 군대 계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주들을 일컬어서 대령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남미에서는. 부엔디아 대령은 자유파 혁명군에 가담하여 총사령관 지위까지 오르죠.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마지막에 정치가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다시 전쟁을 하러 가자고 이 마르케스 대령을 찾아가죠. 절친이었던 찾아가니까 자네도 늙었네 하면서 거절합니다. 우리 부엔디아 대령은 시도 쓰고요. 그죠? 시도 쓰고 또 황금 물고기를 끊임없이 만들죠. 그 아말란타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끊임없이 수위를 짓고 풀고 하는 것. 이 페넬로페, 오디세이아의 페넬로페를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이죠. 철도와 함께 문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마콘도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도의 파괴력은 근대 소설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철도란 미디어라고 합니다. 철도란 미디어가 한 인간의 삶, 인간 관계에 미친 영향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대 소설의 핵심적인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철도. 철도와 함께 문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마콘도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마콘도를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은 마콘도의 그 원형, 에덴 동산의 메타포로 보이죠? 정말 그 아름다웠던 이 마콘도가 폐허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 상태의 마콘도가 또다시 그 원형의 마콘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이 질문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한편 마콘도의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바나나 공장이 들어섭니다. 미스터 허버트 기억나죠? 미스터 허버트하고 브라운 씨, 그리고 철망으로 이루어진 이 미국 자본가들의 그 영역, 그 장면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마콘도의 공간 배치를 주목해야겠죠. 그런데 바나나 공장의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대두하면서 파업이 발생하고 호세 아르카디우 세군도는 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죠. 회사 측은 정부군을 끌어들여 많은 노동자를 학살합니다. 이후 4년 12개월 2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고 장마가 끝난 뒤엔 10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되면서 마콘도는 점차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장마가 찾아오고 장마 이후에는 지긋지긋한 가뭄이 찾아오죠. 이것도 내전의 비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콘도는 점차 황폐해집니다. 부엔디아 집안의 마지막 아들 아우렐리아노는 자신의 이모인 아마란타 우르술라와 관계를 맺고, 이거 정말 몰랐었잖아요. 이모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누이였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모르고 사랑하는데 환희에 가득 찬 사랑이었죠.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보는가 싶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랑이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모와의 관계였다는 걸 알죠. 우르슬라와 관계를 맺고 예언에 따라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를 낳습니다. 이 순환하는 거 보세요. 부엔디아 1세와 부엔디아 6세까지 이어지는 저주죠. 근친상간의 저주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출산 후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충격으로 죽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집안에 전해오는 양피지를 해독합니다. 이 양피지를 해독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양피지가 실제로는 이 소설이었던 것이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키아데스가 산스크리트어로 썼다고 얘기하는 양피지, 이 책자죠. 그러니까 이 양피지 원고가
바로 이 소설이었다는 것. 그래서 백년의 고독을 메타픽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에 관한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 그 서사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이전 소설들은 화자를 세우고 작가는 뒤에 숨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 세계가 완전하게 마치 신의 손길에 의해서 구성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소설에 보면은 소설은 이렇게 만들어진 허구야라는 걸 독자들이 공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을 쓰죠. 푸코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저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오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저자는 신에 가까운 이 저자, 대문자 저자는 죽고, 이제 우리가 읽는 소설들은 수많은 작은 저자들이 상호 모방하고, 상호 짜집기하고, 그리고 그걸 서로 연결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쓰는 기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게 근대, 포스트 모던 소설 이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올라있는 대저자가 무슨 대단한 소설을 천재적 영감에 의해서 창작해낸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개소리는 소리 같지 않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상호 모방, 혼성 모방 이런 말 들어봤죠. 짜집기,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재구성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게 저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적 소설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도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소설의 대표작을 꼽히는데, 맨 마지막에 멜키아데스의 양피지를 쭉 읽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게 바로 이 소설이었다는 걸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왔던 건 사실은 마르케데스가 다 써놨던 것이야. 나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란 양피지에 적힌 것들을 다시 읽어내는 거죠. 언젠가 얘기했었죠. 이 얘기는 제라르 주네트라는 서사학자가 얘기했다 그랬지. 양피지에 또 쓰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양피지 얘기 관련해서는 이 마크 트웨인의 아서 왕의 코네티컷 양키 뭐 이런 작품 할 때 다 설명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줄거리가 제가 다른 판본을 읽어서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거에는 끝에가 아마란타가 충격으로 죽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고, 얘네들이 돼지꼬리 아이에 대해서 그냥 개의치 않는 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뒤에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돼지꼬리 있었다고 한 문장 다 끝나요. 근데 아마란다는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죽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출혈 때문에 죽는 걸로 나오고, 얘네들은 이 부분은 그 돼지꼬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읽어서 이게 판본이 달라서. 그런가요? 어떤 판본인가요, 그건? 이거는 2000. 그게 특별 저기 그거구나. 동서문화사 판본이구나. 네. 이가영 선생 번역이 영어 번역인데, 영어 1어 중역본일 텐데, 그 충격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충격이란 말이 나온 것 같진,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 2권의 298, 99쪽.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설레가 있었다는 사실 알지 못했고, 28, 29쪽. 그쵸? 충격으로 죽고라는 말은 바꿔야겠네. 그죠? 맞습니다.
쏟아지던 피가 저절로 멈추고 얼굴이 쑥 빠지고. 근데 명시적으로 이 충격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뒤에까지 쭉 보면은 아마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심리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레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다음에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일가에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우르술라의 무서운 경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됐죠? 3파는 전리를 갈 나이가 되면 그 아무 쓸모없는 꼬리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거라 추측함으로써 두 사람을 안심시켰다 이랬네요. 그죠? 그랬는데 뒤에 이제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얘기 나오는데 심리적인 충격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없고, 근데 우회적으로 그건 충격이 없지는 않았겠죠. 이건 일단 충격이란 말은 살짝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게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맞아요. 마지막 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출산 후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과다출혈로 죽고, 이 과다출혈이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심리적인 문제에도 전혀 없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우렐리아노는 부엔디아 집안에 전해오는 양피지를 해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죠. 근데 마무리를 몇 페이지 건너서 쭉 읽어 나가죠. 읽어 나가는 게 바로 이 소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개요는 각자 따로 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계도가 문제인데 친절하게도 이 책 앞에 다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리는 데다가 이 아르카디오가 들어가는 이름과 아우렐리아노가 들어가는 이름의 성격 차이 있었죠? 성격 차이. 이 아르카디오가 들어가는 이름은 좀 충동적이고 좀 저돌적인 반면에 아우렐리아노가 들어가는 이름은 사색적이고 뭔가 깊이 은둔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했죠. 이게 바뀌는 게 마지막 쌍둥이 있죠. 마지막이 아니고 쌍둥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둘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름은 비슷비슷한데 성격은 또 다 개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없지 않지만은 그 여성 캐릭터에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르술라는 기독교 성서에 빗대 본다면 이분데 정말 생활력 강한 동물 모양의 캐러멜을 만들어서 팔고 집안을 일으키고 모든 못된 짓들은 다 앞서서 혼내고 나서는 여장부의 상징입니다. 그 여성성의 대표적인 상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르술라도 개성적이고 이 아마란타도 보통 개성적인 게 아니죠. 이 아마란타와 사랑 얘기는 요 얘기만 해도 뭐 2시간 얘기도 모자랄 거예요. 이 아마란타의 사랑 얘기. 아마란타가 레베카에게 품는 그 질시들 누구였죠? 좀 더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 있죠? 피에트로 크레스피를 둘러싼 그 사랑의 쟁투들.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레메디오스를 죽이죠. 레메디오스면은 새언니가 되는 꼴이죠. 자기 오빠의 아내니까. 그 레메디오스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오라버니하고 결혼한 여자 있었죠. 그 여자 미인의 계보입니다. 이쪽은 그 커피인가 어디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게 만들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처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남자들이 청혼을 하죠. 크레스피는 물론이고 뒤에 마르케스 대령까지.
아마란따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 둘이 있습니다. 필라르 테르네라라는 여성도 주목해야 합니다. 매춘부이면서 다산성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 호세 두 형제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이 호세 아르카디오와 이 필라르 테르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르카디오 계보가 이어지죠. 이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건 그러니까 적자의 계보가 아니죠. 적자의 계보가 아니고 매춘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매춘부는 신화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다산의 상징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레베카도 참 문제적인 인물이죠. 흙을 먹고 온갖 그 기괴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뼈를 덜덜거리는 뼈를 가지고 막곤도에 도착했죠. 양녀입니다. 이 사람도 주목해야 할 여성입니다. 그리고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시라는 이 묘한 이름의 여성이 있죠. 이 여성은 이 피에르 테르네라가 자기 어머니인 줄 모르고 아르카디오가 덤벼드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매춘부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죠.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 이 여성이 미녀 레메디오스, 이 파무파탈의 전형이죠. 그리고 모든 기존의 관습을 깨는 여성입니다. 흥미진진한 캐릭터입니다. 미녀 레메디오스. 그 미녀 레메디오스의 죽음도 환상적이죠. 하늘로 그대로 들어올려지는. 그리고 이 테트라코테스도 흥미진진한 캐릭터입니다. 이 여성 캐릭터 있죠. 그리고 이 복권을 팔고 다니면서 우리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와 천방지축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페르난다라는 여성도 주목해야 되죠. 이 철저하게 그 가톨릭적인 여성상입니다. 여왕으로 길러진 인물, 아주 보수적인 인물. 이게 부엔디아 집안에는 좀 이질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대죠. 호세 아르카디오와 메메. 이 메메도 문제적이죠. 이 메메가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라는 기계공이었던가요? 이 기계공과 관계해서 그 아들을 낳죠. 아우렐리아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머니 페르난다에게 이 머리채 잡혀서 수녀원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감금됩니다. 그리고 호세 아르카디오는 교황으로 기르겠다고 얘기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죠. 이탈리아 맞죠? 이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근데 딴짓만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브뤼셀, 이 벨기에로 유학을 떠났는데 결혼해서 돌아옵니다마는 가스톤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돌아옵니다마는 가스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세대에서는 아마란타와 우르술라의 캐릭터를 공유한 이 우르술라와 아우렐리아노의 또 근친상간으로 이모죠. 그러니까 이모 아우렐리아노 돼지꼬리가 태어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헷갈리긴 하는데 이 도표가 그나마 명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인물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17명의 아우렐리아노 있죠? 17명의 아우렐리아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추 그림 보이는데 제가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서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만은 자꾸 보다 보면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 인물, 도표에 나오는 인물들과 더불어서 빼놓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가 우리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절친인 이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죠. 이 헤르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이 마르케스의
외할아버지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저 뒤에 보면은 아우렐리아노의 그 책 가게 토론하는 친구들 있죠. 4명.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인데, 기억납니까 혹시? 이 가브리엘인데, 토론하는 친구 중에 이 가브리엘이 나중에 그 누굽니까? 잠깐 잊어먹었다. 라블레 전집을 들고 파리로 가죠. 라블레 전집을 들고. 이게 이 가브리엘의 이게 그 까메오가 아닌가 싶어요. 이 까메오. 그리고 자기 아들들 이름을 여기 이름으로 집어넣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장난스러운 부분인데 이 가브리엘 마르케스 자신이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여기 부엔디아 대령의 절친이고요. 각별한 친구입니다.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까지도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은 미스터 이런 뜻이 존칭이죠.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스코테,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 이건 조정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막곤도로 오잖아요.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장 대리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곤도는 행정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공동체였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외부의 행정 조직의 조직에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여기 이 사람의 딸이 누구였죠? 유명한 딸이 레메디우스. 맞죠? 레메디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피에트로, 이탈리아에서 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왕구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엔터테이너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란타하고 레베카 사이에서 사랑 문제로 어찌어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들은 대부분 고독한 죽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편입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프루덴시오 아길라르는 맨 앞에 나오는 그 창에, 부엔디아 1세 창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멜키아데스를 놓치면 안 되죠. 멜키아데스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스타시온이라는 하녀 있죠. 원주민 공주하고 왕자, 남매가 오잖아요. 이 비스타시온하고 까따우레라는 두 남매가 와서 충직한 가난노릇을 하는 장면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면증 전염병 얘기하죠. 호셀 라켈 몽카다라는 그 막곤도 시장, 보수파 시장 있죠. 시장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신부들 있고, 또 빠뜨리지 말할 사람이 미스터 허버트, 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허버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씨도 그렇고요. 또 브라운 씨 딸도 있었죠. 그리고 가스통이라는 아마란타 우르술라의 남편도 있고요. 그리고 알바로 헤르만 알폰소 가브리엘 하는 그 카탈루냐 출신 책 가게 그 주인 집에서 토론을 벌이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많다 그러는데 장편 소설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헷갈리는 건 이 부엔디아 집안의 이 자식들이 이름이 너무 비슷하고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해서 이 여성 인물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하나가 보통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인물 하나하나가.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표를 잘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이게
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가면서 잘 표시해 놓고 책에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서 하나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콘도를 주인공으로 놓고 마콘도의 그 운명이 어떻게 퇴락해 가는지 과정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창작 방법의 그 힌트를 얘기하기로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멜키아데스 양피지 기록, 그게 바로 이 소설이다 라는 얘기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돼지꼬리 아이입니다. 아우렐리아노. 아이는 전체적으로 벙벙하게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바싹 마른 가죽 같은 시체로 변해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개미떼들이 다 모여들어 아이의 시체를 마당에 있는 돌투성이 새끼를 통해 어렵사리 개미 소굴로 끌어가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 몸이 굳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이로운 순간에 멜키아데스가 남겨둔 결정적인 해결 코드들이 그에게 떠올랐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던 양피지의 헌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헌사는 제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헌사가 뭐냐면은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 있고, 이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죠. 이 부엔디아 1세와 우리 우르술라가 대화 나누는 장면들, 그리고 이 부엔디아 대령, 이 대령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오줌 누러 갔다가 거기서 죽죠.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시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눈여겨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시간들이 계속 겹치고 이러거든요. 순차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 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의 밥이 되고 있다. 이게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적이죠. 대단히. 그러니까 신탁이 그대로 실현되는 셈입니다. 그것은 멜키아데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포함하여 가문의 100년을 예측해 놓은 역사였다. 아마란타 우르술라에 대한 사랑으로 혼란스러워질 무렵 아우렐리아노는 그 역사의 마지막 보호장치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멜키아데스는 사건들을 그 다음 밑줄 잘 그어야 돼요. 멜키아데스는 사건들을 인간의 전통적인 시간 속에 배열해 놓지 않고, 인간의 전통적 시간 속에 배열해 놓지 않고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상사들을 모두 한순간에 공존하도록 압축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작가인 마르케스 내가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쭉 배열해 놓은 게 아니고 이 100년 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한순간에 압축해서 공존하도록 압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할머니 우르술라의 얘기가 손주들 얘기하고 겹치고요. 증손주, 고손주들하고 겹치죠. 계속 겹치면서 이 100년 동안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원한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구성 문제, 이건 100년의 고독을 읽는 핵심적인 입구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겹치고 포개지고 엇물립니다. 그 과정들을 읽어내는 게 흥미로워. 이건 문장이나 단락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문장 단위에서도 시간들이 맞물리고요. 전혀 다른 시간들이 맞물리고, 단락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단락 안에서도 시간들이 물립니다. 예를 들면 우르술라 얘기를 하다가 또는 부엔디아 1세 얘기를 하다가 호세 아르카디오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간 질서를, 특히 서구적인 시간 질서를 해체해버리죠. 그리고 기존의 플롯 구성에 새로운 그 경지를 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창작 방법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그 주제까지도
주제랄까요? 핵심적인 메시지까지도 다 정리해 놓습니다. 바로 멜키아데스의 양피지에 적힌 글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306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행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이 그 방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었는데, 그것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양피지의 해독을 마친 순간 거울의 도시 또는 신기루들은 바람에 의해 부서질 것이고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100년의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가문들은 이 지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양피지들에 적혀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과거로부터 영원히 미래까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반복되지 않는다고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순환한 원한적인 폐쇄적인 원한고리로 닫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마콘도 또는 마콘도의 중심에 있는 부엔디아 가문의 폐쇄적인 단절적인 고독이라는 깊은 질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걸 콜롬비아의 운명이라고 보고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넓게는 남미라고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창작 방법 얘기는 좀 오늘 전체 강의에서 예외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소설 읽으시면서 서사 구성의 방법 또는 시간 구성의 방법의 힌트를 얻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끼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거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저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폐쇄적인 그 원한 고리 안에 있는 게 마콘도일 수도 있고 그 남미일 수도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냥 그거 자체를 소설이라고 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소설 자체가 하나의 원화로 끝나는데, 이게 하나가 마콘도의 메타포이기도 하죠. 그대로. 그리고 이 소설이 하나의 처방전이라면은, 독자들은 그 고독이란 질병이라고 얘기했다면은 그 처방전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 또 우리가 봐왔기도 했고, 남미든 수많은 다른 혼종성의 이질성이 뒤섞이는 그런 장이기도 하다.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이 소설에서 대단한 가능성이나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말라,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낙원 마콘도입니다. 이 낙원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군데군데에서. 이 우르슬라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40명을 이끌고 오죠. 40명을 이끌고 와서 마콘도를 발견하고 그곳에 삼터를 마련합니다. 이 우르슬라의 그야말로 열정적인 노력으로, 근면한 노력으로 이 마콘도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장소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 보세요. 우르슬라 덕분에 흙을 다져서 만든 집안 바닥, 석회를 바르지 않은 진흙담, 자신들이 손수 만든 거친 목재 가구들은 늘 깨끗했고, 옷을 보관하는 오래된 장롱들은 은은한 박하향을 발산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남자였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 집들을 적절하게 배치시켜 모든 집들이 같은 노고를 들여 강물을 길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더운 시각에는 어떤 집이 다른 집에 비해 햇볕이 더 많이 드는 일이 없도록 길들을 설계했다.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마콘도는 300명의 주민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마을보다 잘 정비되고 부지런한 마을이 되었다. 사실 마콘도는 주민들 가운데 30살이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행복한 마을이었다. 이런 에덴의 그 비유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그 유토피아
상상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계보에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이 개입해 들어오는 거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철도라는 이름으로 시간이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집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죠. 그 집시와 만나면서 특히 멜키아데스와 만나면서 우리의 1세대 1대 부엔디아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야말로 광인이 돼버리죠. 미치광이가 돼서 나무 아래 묶인 채 기나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 외부와의 접촉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광기로 흘러버리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나아가버리거나 이 부엔디아 집안의 그 폐쇄성 또는 단절성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낙원이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 중에 첫 번째 계기가 내전, 테러, 총살입니다. 역사 살펴보면서 짧게 했었으니까 말씀드렸었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핵심 인물이죠. 꽤 길게 서술됩니다. 분량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마르케스 대령도 등장하고요. 이 정부군 그 사령관도 등장하고 그리고 인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호세 라켈 몽카다라는 보수파 장군 즉 마콘도 시장도 등장하고요. 이 내전과 테러와 총살이 이 마콘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죠. 그리고 이 정부군이 들어와서 낮에는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러다가 통금이 실시된 이후에는 가택수색을 행하고요. 그리고 농기구들을 압수해 가죠. 이 노게라 박사라는 사람이 좌파 쪽의 이 테러 전문 요원이죠. 테러 전문 요원입니다. 노게라 박사를 질질 끌어내 광장에 있는 나무에 묶어놓고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총살시켜버립니다. 니까노르 신부 있죠? 성당을 세우겠다고 헌금을 받으러 동분서주하는 사람. 니까노르 신부는 공중부양의 기적을 행해 군 당국자들을 감동시키려 했다가 어떤 병사의 총 개머리팔에 맞아 머리에 깨져버렸다. 자유파들의 흉부는 소리 없는 테러 속으로 사그라듭니다. 이 내전은 그야말로 이 남미를 규정하는 핵심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남미뿐만 아니고 이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식민지 국가들의 운명 아닌 운명, 숙명 아닌 숙명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 콜롬비아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전에 시달리고요. 그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죠. 2002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그 콜롬비아 보고서가 있었죠. 유명한 보고서가. 내전 당시 1,5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는 그 보고서가 나와서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하나의 그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지긋지긋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살해당하고 상처 입고 그랬겠습니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안에서 이 마콘도로 상징되는 이 콜롬비아의 삶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콜롬비아 역사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얼핏 들어보니까 지긋지긋하답니다. 콜롬비아 역사 보면 지긋지긋하답니다. 네, 테러, 총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전쟁. 우리 소설에서는 17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고 얘기하죠. 우리 대령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17년 동안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총살형 근처까지 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요. 심장에 동그라미 표시했다가 총을 쏘았는데 그것도 총알이 심장만 지나가게 돼서 살아나고요. 온갖 그 파란만장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에게 허망한 전쟁이라는 그 환멸이 찾아오죠. 환멸이 찾아오고 또 깊은 고독으로 빠져듭니다. 우리 누구죠? 그 젊은 어린아이 레메디오스의 죽음 이후에 우리 부엔디아 대령은 그야말로 깊은 고독, 절망적인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그 절망적인 고독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같은 게 이 전쟁의 참전이 아니나 싶기도 해요. 물론 투표 부정선거, 이 뭐라고 하죠? 이 표 바꿔치기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정치의 부패, 타락의 극한을 보고 전쟁에 나서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부엔디아 대령이 빠져드는 건 허망한 전쟁이라는 환멸과 권력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이 혁명사령관까지 오르잖아요. 볼까요?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은 전쟁의 허망함을 최초로 인식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마콘도의 민군 총책임자 자격으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과 일주일에 2번씩 전신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둘의 대화가 친밀했었죠. 서서히 이 허무한 언어로 이어집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사이의 대화는 자주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겼는데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자신의 가정사에 관한 것까지도 언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차츰차츰 그리고 전쟁이 격해지고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그의 이미지는 비현실의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호화된 점과 선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부정확해져 갔으며 그 점과 선들이 단어들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모여 조합되곤 했지만 그 단어들은 점차 모든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전쟁에 대한 환멸과 이 뭐랄까요? 허무는 이 마르케스 대령뿐만 아니고 부엔디아 대령에게서도 야실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보면요. 마르케스 대령은 결국 전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실제적인 행동이었고 젊음에 거부할 수 없는 열정이었던 전쟁이 이제는 막연한 개념, 다시 말하면 공허한 그 무엇으로 변모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마르케스 대령과 함께 부엔디아 대령도 그러했는데 정부가 또는 정치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걸 못 견딘 나머지 늙어서 다시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 마르케스 대령은 헛소리 하지 말라 얘기하죠. 당신 자네도 너무 늙었구만 하면서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환멸과 권력의 고독 문제는 248, 249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혁명의 이름을 얻고자 했던 그 목표가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쇠퇴하는 장면들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권 250쪽만 잠깐 볼까요? 1권 250쪽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혁명이 내세운 게 토지 문제, 그리고 가톨릭교 문제, 그리고 서자 문제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 혁명의 목표들이 정치적 흥정과 거래에 의해서 다 후퇴해버려요.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파 지주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 토지 소유권에 관한 재조사를 단념하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가톨릭 교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성직자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고결함을 보존하려면 적자와 서자 사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혁명이 내세웠던 이 슬로건들을 하나에 다 접어야 되죠. 이렇게 혁명 정신의 후퇴가 그 부엔디아 대령의 환멸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들의 곡에 나오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바나나 농장의 편을 들기도 하고 정부군의 편을 들기도 하고 이쪽 부엔디아 대령 쪽이 이긴다 싶으면 이쪽에 와서 이 아부하기도 하고 이 고개사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이 법률가들, 이 변호사들의 카멜레온적인 속성을 풍자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전쟁 얘기했고요. 내전 그리고 테러, 총살로 얼룩진 이 유혈 사태들이 막곤도를 서서히 이 수렁으로 황폐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죠. 두 번째 계기가 되는 게 마콘도의 몰락의 계기가 되는 게 노란 기차입니다. 노란 기차와 미국 자본주의 도입이에요. 이 노란 기차는 아주 상징적이죠. 이건 직선적 시간의 개입입니다. 이 직선적 시간은 속도와 관련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국주의적 욕망과 그대로 이어지죠.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균질화하는 제국주의적 욕망, 자본주의적 욕망을 표상하는 미디어가 바로 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기차는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좋은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문명 개화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르케스도 이 기차의 상징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 글씨로 강조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정보다 8달이나 뒤늦게 마을에 처음으로 도착한 꽃으로 장식된 기차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우리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앞장서서 타고 오는 이 기차입니다. 많은 불안과 확신을, 많은 즐거움과 고난을, 많은 변화를, 재난을, 향수를 막곤도에 실어날라 했던 그 아무것도 모르는 노란 기차를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몇 쪽에 있다고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2권 38쪽입니다. 아니에요? 2권 38쪽. 아닌가? 아니다. 2권 48쪽이 아니네요. 37쪽. 37쪽. 2권 37쪽입니다. 네. 이 기차의 상징성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또 재밌습니다. 그 전에 강의 뗏목을 끌고 오는 애도 있었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우리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도 있었고요. 근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죠,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이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데 그 통로가 외부와의 뭐랄까요? 그 동등한 관계로 이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어준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특히 서사 이론과 관련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철도는 공동의 삶의 근거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흉기 중의 흉기였죠. 그러니까 문명 개화의 천병이기도 하지만은 침략의 천병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혁명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존의 삶의 감각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미디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군데군데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기차에 관해서 가장 좋은 책은 이 볼프강 슈벨 부시라는 사람이 쓴 철도의 역사. 그건 고전입니다, 고전. 그리고 박천홍이라는 역사 연구자가 쓴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이라는 멋진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철도와 문학, 자본주의, 그리고 사상 등등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죠. 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도 철도가 없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소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미성년이죠. 백치죠, 백치. 백치도 철도가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대 소설은 철도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광수의 무정도 철도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서사의 추동력이 마련되지가 않아요. 철도가 없으면.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차는 이 백년의 고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정도만 주목해서 보시죠. 그리고 이 기차와 함께 들어오는 게 미국 자본인데 그 미국 자본의 천병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바나나 농장입니다. 그린고들의 바나나 농장. 그린고는 우리가 익숙하죠. 도나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에서 봤었습니다. 그린고와 그린가. 이 미국인들을 얕잡아 부르는, 남미에서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그 그린고들은 미스터 허버트하고 브라운 씨를 얘기합니다. 야자나무들이 이 부분을 앞뒤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 측정하고 모든 것들을 계측화하죠. 계량화합니다. 계량화해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지를 사유하죠. 그러니까 이 대지를 어떤 하나의 그 모든 것을 착취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사유한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린고들은 야자나무들이 늘어선 도로들과 철망을 들이온 창문들과 하얗고 작은 탁자들이 놓인 테라스와 선풍기가 매달린 반반한 천장이 있는 집들과 공작새들과 메추라기들이 뛰어노는 넓고 푸른 초원으로 이루어진 마을 하나를 철도 건너편에 따로 세웠다. 이 공간의 분할이죠. 공간의 분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도 경성 식민시대 때 공간이 분할돼요. 정확히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남쪽, 그러니까 명동, 지금 어디입니까? 충무로, 이쪽은 일본인들의 거리. 우리 지금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 이쪽이죠. 이쪽 명동, 이쪽은 다 을지로 입구부터 이쪽은 다 남쪽이죠. 남쪽은 일본인들의 거리, 문명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청계천 이북, 종로 이북, 안국동 이쪽은 조선인들의 거리. 어두워요. 빛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설을 보면은 종로에 술 먹다가 술 취하면 남쪽으로 갑니다. 분화방처럼. 이건 정치적 분할로도 이어지죠. 이 공간 연구하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장면들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근데 여기도 철망으로 갈린 이 공간 장소가 있죠. 그건 그린고들의 장소입니다. 이 철망은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거기에 부딪힌 이 새들이 죽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청준의 이 당신들의 천국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사는 곳과 이른바 비환자들이 사는 곳, 경계들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전기장치를 해놓은 거대한 닭장처럼 철조망을 둘러쳐 놓아 여름 중 날씨가 서늘한 몇 달 동안은 밤새 전기선에 타버린 참새들로 인해 아침이면 철조망이 시커멓게 변해 있곤 했다.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 이 자본주의의 폭력성, 그죠? 어떤 장벽,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이 단순히 박애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지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옛날에 그곳에 왔던 집시들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지만 더 일시적이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를 야기시켜 놓았다. 야기했다. 야기시키다는 틀린 말 표현입니다. 야기하다입니다. 무엇을 일으켜 놓았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하느님만이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을 지닌 그들은 비의 양과 시기를 조절했고 비의 양과 시기까지 조절합니다. 자연의 질서들을 인공의 질서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대지를 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확 주기를 빠르게 했으며 하얀 돌들과 차가운 물까지 포함해 모두 이제까지 있었던 그로부터 떼어내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떼어내 마을 반대편 끝에 있는 공동묘 뒤쪽으로 놓았다. 모든 자연의 질서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의 삶이 깃드는 장소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적으로 약탈하고 착취하는 공간으로 사유하는 것이지. 이건 전혀 다르죠. 이 얘기들이 꽤 길게 서술됩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글을 써도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계속 상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간 분할 그리고 이 대지에 대한 상상의 변화, 철도와 기차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게 바로 이 마콘도를 황폐하는 결정적인 두 번째 계기죠. 바나나 농장이. 이 바나나 농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입니다. 지금도 곡물 메이저 이런 농산물을 거의 독과점이죠. 거의 독점 공급하는 물류 업체이기도 하죠. 이 상표가 참 흥미롭죠. 바나나가 주종목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당시는 이 총이 있는 게 흥미롭죠. 그리고 옆에 이게 바나나 파업 때 내세웠던 슬로건입니다. 일주일에 6일만 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하게 해달라. 그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노동이 바나나 농장 노동이 대단히 그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런 노동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give us a written contract를 했죠. 계약서를 달라는 계약서. 그러니까 이 서명한 계약서를 달라는 건데 그 계약서도 없이 그냥 노예처럼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도 이 소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설에서는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정부군이 있고 미국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농장 파업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 보면서 봤듯이 100년의 고독의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전과 함께 파업이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었다. 경작은 중단되었고 과일은 나무에 썩어 떨어졌고 차량 120량이 연결된 기차들은 지선들에서 멈춰섰다. 기억나죠? 우리 호세 알카디오 세군도가 이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여기 실린 것들이 시체였습니다. 시체. 그걸 다 바다에 수장했다 그랬죠.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서 해석께서는 역사적으로는 13명이 죽은 것을 이 실전 리얼리즘을 이렇게 구사한 그 부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이 조고 선생이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으로 봤는데 영어 버전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최소한 47명이고 그날 하루 이틀이었죠. 이틀 47명이고 맥시멈 잡으면 2,000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볼 때 그렇듯이 거기 현장에 있을 때는 그게 좀 크게 많아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이 중간값을 잡는다 해도 1,000명 이상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조고 선생이 조금 오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 소설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라.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이 조고 선생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뒤에 이거 글을 47명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3,000 몇백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다 그러는데 뒤에 김욱동 선생이 쓴 걸 이 문학과 사상사 영어 버전을 보면은 이건 역사를 은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이건 뒤에 조고 선생이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건데, 네. 다음
지선은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도 지선. 마을들은 할 일이 없는 노무자들이 넘쳐 흘렀고요. 터키인들의 거리는, 터키인들이 그 유흥가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거리는 여러 날 계속해서 토요일처럼 계속 분배됐고 노동자들 갈 곳이 없으니 그렇겠죠. 학고 호텔이 이 마콘도의 유명한 호텔이었죠. 당구장은 24시간 동안 영업을 해야 했다. 군대가 공공질서 유지 임무를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그 당구장에 있었다. 그가 비록 예감 같은 걸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해도 그 소식은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그에게 사형 집행 장면을 보도록 허락했던 그 아득한 옛날 아침부터 그가 왔던 죽음의 통보처럼 들렸다. 그죠? 그리고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그 아이를 그곳에 내려놓자마자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쓰러졌고 곧이어 무자비한 군대는 그 빈 공간과 무릎을 꿇은 여자와 건기에 드높은 하늘빛과 우르술라 아구아란이 수없이 많은 동물 형태 캐러멜을 팔았던 창녀 같은 세상을 휩쓸어 가버렸다. 이 장면도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매직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리얼하게 표현해 놓고 있죠. 아마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리얼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장면은 이 바나나 농장 파업과 학살 장면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고개사들의 변신을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법률가들의 카멜레온적인 변신들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살과 은폐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앞에서 이것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과 언론들은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기술하지 않죠.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의 그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자기의 손장가에게 또 들려주죠. 이 얘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것들을 이 소설로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던 역사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에서 지워진 것들을 다른 역사의 눈으로 보면 끝없이 복원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포스트모던 역사의 대표적인 그룹이 아날학파, 미시사라고 해요. 미시사. 그러니까 거시사로 보면은 이런 그 왕조 중심의 역사이거나 영웅 중심의 역사이거나 또는 이 가진 자들의 역사인데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뭡니까? 치즈와 구더기 또는 마르텐게리의 귀향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미시사들이에요. 이런 그 방앗간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 마르텐게리의 귀향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역사죠. 어떤 범인이 체포됐는데 잘못 체포됐는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구두 얘기, 구두. 발의 크기. 우리 마르텐게리의 귀향 영화도 있죠. 유명한 영화도. 그럼 미시사. 그래서 역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보도 얼마든지 다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마르케스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바나나 학살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복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또 역사학자들이 할 테고요. 독자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검증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보입니다. 이 바나나 매서커는 분명히 보입니다. 이 바나나 대학살은 분명히 보이고요. 미국 역사학계에서도 이 미국의 어떤 칩으로서, 미국사의 칩으로서 언급된다고 하니까 한 주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지긋지긋한 비입니다. 정부가 사용 가능한 모든, 동원 가능한 이렇게 해야겠죠. 활용 가능한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 전국적으로 수천 번이나 되풀이해 유포한 공식 발표는 결국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만족한 노무자들은 모두 가족들을 찾아 돌아갔으며 바나나 회사는 비가 그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믿게 만들었다. 끝없이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야기된 공공재난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효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계엄령이 계속되었지만 군인들은 영내에 머물러 있었다.
낮이면 군인들은 물이 벙벙하게 찬 길을 돌아다니며 바짓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채 아이들과 함께 배가 조난을 당하는 놀이를 하곤 했다. 밤이 되고 통행금지가 실시되면 그들은 총 개머리판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용의자들을 잠자리에서 끌어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일행길로 데려가 버렸다. 포고령 제4호와 관련된 불량배들, 살인자들, 방화범들, 소유자들에 대한 색출과 처형은 계속되었지만 군사당국은 그 사실을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조차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 사무실은 소식들을 찾아 나선 친척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꿈을 꾸신 게 틀림없습니다. 막곤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긴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장교들은 그렇게들 주장하곤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노조 지도자들을 몰살시킬 수가 있었다. 뭐 낯설지가 않죠. 낯설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이 학살과 은폐가 지속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런 장면 기억나죠? 벽을 칠하는데 파란색으로 칠했다가 붉은색으로 칠했다가 이러죠. 그래서 이 미 정보당국에서는 이 바나나 공장, 이 공장의 파업을 좌익들의 준동이라고 또 선전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빨갱이 사냥의 문제하고도 연결됐던 것 같아요. 자, 이 학살과 은폐 부분은 2권의 210쪽과 211쪽까지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순들까지도 계속 이어서 전해지죠. 이 공식 역사에서는 다 지워져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콘도는 이제 그 퇴락의 길, 황폐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내전과 학살. 그죠? 두 번째 계기는 바나나 대파업과 학살. 그리고 이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야만적인 이 장면을 견디지 못한 하늘에서는 4년 11개월 이틀 동안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살던 집들, 이 부엔디아 집안은 우리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진흙탕이 되고요. 온갖 그 곰팡이가 끼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4년 12개월 2일 동안의 장마 그 후입니다. 막곤도는 폐허가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년의 고독을 막곤도를 주인공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막곤도라는 공간을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이죠. 그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덧붙여가면은 100년의 고독 전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되어가는 과정과 함께 이 소설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죽습니다. 어디로 떠난 그 누구죠? 쌍둥이 엄마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우리 매춘부였던 빌라를 때리느라 140살, 150살이 되어 보이는 이 여자까지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간, 이 장소, 막곤도라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태어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죽는 그 과정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다 닫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17명의 아우렐리아노까지, 이건 어떤 부엔디아 대령이 전쟁을 하면서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해서 낳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몇 명은 여기 와서 막곤도에 왔지만은 그 나머지 열 몇 명도 밖에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외부와의 소통의 가능성의 상징일 수 있어요. 이 부엔디아의 그 후손들이. 근데 그 아이들까지 색출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막곤도는 전혀 외부와 이어질 가능성이 사라져버리죠. 철도도 다 폐쇄돼 버리죠. 그죠? 폐쇄돼 버리고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막곤도는 폐허가 되었다. 여기 장면들은 쭉 보시면 됩니다.
목조 가옥과 차분하게 여기 볼까요 위에? 거리의 웅덩이들 속에는 부서진 가구들과 빨간 창포꽃으로 뒤덮인 짐승 뼈들과 찾아왔을 때처럼 경망스럽게 막곤도를 떠났던 외지 유랑민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기억들이 남아있었다.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나나 열풍으로, 이게 바나나 피버 이랬다 그러네요. 바나나 열풍으로 그토록 급히 세워졌던 집들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바나나 회사는 시설을 철거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였던 옛 도시에는 부스러기들만 남아있었다. 목조 가옥과 차분하게 카드 놀이를 하는 가운데 오후가 지나갔던 선선한 테라스는 몇 년 후 막곤도를 지표면에서 지워버리게 될 불길한 폭풍의 전조인 것처럼 보였던 바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것 같았다. 그 탐욕스러운 바람이 남겨둔 인간의 유일한 흔적은 삼색 제비꽃 속에 묻혀있는 자동차에 남아있던 패트리시아 브라운의 장갑뿐이었다. 막곤도 건설 당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탐험하고 그 후 바나나 농장들이 번창했던 그 마법의 지역은 썩은 그루터기들만 남아있는 습지로 변했고 그 습지의 머나먼 지평선에는 그로부터 몇 해 동안 조용히 거품이 있는 바다가 보였다. 이제 그야말로 퇴락한, 황폐한 집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막곤도 전체가 황폐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작가는 독자에게 물음을 던진다고 봐야겠죠. 이게 그 이유가 뭐냐? 다 고독 때문이다. 폐쇄성 때문이다. 단절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독의 그 속성이 무엇이냐를 맨 앞에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고독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요. 예외 없이 참 고독하게 죽습니다. 누구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단절된 난미인들, 콜롬비아인들의 모습들, 근대 콜롬비아인들. 나아가서는 길게 보면은 우리 자본주의의 운명이라면 운명의 예시인지도 모르죠. 묵시록적인 예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묵시록을 읽히기도 해요. 이 성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묵시론적인 예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읽어도 그 궁극은 이런 그 황폐화, 이 대지의 황폐화다라는 얘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쇄로 숙명적 고독의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100년의 고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메시지는 독자들마다 다르게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사람 아우렐리아노와 아르만타 우르술라, 그야말로 이 부엔디아 집안의 이 대를 이은 그 삶의 모습들을 응축한 두 인물이죠. 두 인물입니다. 아마란타. 아우렐리아노와 아라만타 우르술라.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죽은 자들이 배회하는 소리에 자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이 죽은 자들과 교통을 하죠. 쉽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이른바 이 매직 리얼리즘의 기본이었죠. 그 전에 근대 리얼리즘에서는 이런 거 허용하지 않죠. 그죠? 꿈에서는 허용하지.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기 후두염으로 죽는 사람이 있죠. 누구더라? 그 후두암으로 죽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표현할 때 개 얘기하잖아요. 개.
이 개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하죠. 그걸 보면서 딱 떠올린 게 오키나와의 대표 선수, 대표 작가 메도로 마시온의 홈 불어넣기. 개가 귀로 들어가 나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과의 관계나 동물들과의 관계 나오죠. 수관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환상적인 표현으로 당나귀 얘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친상간 얘기 보면은 우리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에카 쿠르니아완의 아름다운 그것은 상처, 그죠? 그리고 이 자라지 않는 아이와 관련해서 이 근친상관에 연결된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양철북의 작가 있죠? 퀸터그라스. 이런 사람들이 다 마르케스와의 관계 또는 영향 속에 있죠. 예, 확실히 그 영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게 환상성의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입니다. 세계를 보는 다른 방법이죠, 방법.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다른 눈으로 보는 방법으로서의 매직 리얼리즘.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죠. 자, 아무튼 죽은 사람들하고 대화는 익숙합니다, 이제. 가문을, 우리 물방울도 그렇죠, 물방울. 우리 메도로 마시온 물방울도 그렇습니다.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창조 법칙과 싸우고 있는 우르술라. 위대한 발명이라는 환상만을 좇고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페르난다 알겠죠? 여왕으로 길러진 사람. 가톨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전쟁과 작은 황금 물고기 때문에 실망해 난폭해지고 있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 딱 정의가 되죠? 요란법석한 파티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정작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목소리. 이 세군도는 디오니소스 축제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여러 축제들을 대표하는데 참 이런 신화들과의 다 연결 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시를 따라갔다가 돌아온 호세 아르카디오 있죠. 이 사람 정확하게 오디세우스의 모습입니다. 트로이 전쟁 갔다가 돌아오는 그 오디세우스의 행로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그 먹기대회 있죠. 먹기대회. 이 먹기대회 장면은 까밀라 누구하고 하는 그 대회 있죠. 장면은 애누리 없이 디오니소스 축제, 광란의 축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카니발하고도 연결되고요. 축제와 관련해서 카니발 이론으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아무튼 해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강한 진념은 죽음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곤충들이 인간에게서 막 빼앗고 있던 그 불행 가득한 낙원을 또 다른 미래의 동물들이 그 곤충들로부터 빼앗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이 표현들이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맛들도 즐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맛들, 그 표현의 맛들 보시면서 즐기기 바랍니다. 이건 두고두고 즐길만 해요. 줄거리를 아니까 이제 이게 전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20장 구성되어 있고 거의 정확하다 할 정도로 28쪽에서 32쪽 사이입니다. 이 20장 전체가 20쪽 내외예요. 그러니까 단편 20편을 포함된 셈인데 이제 하나씩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하나씩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시간이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물 관계도,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인물들 딱 이 표 딱 그려놓고 그 책 사이에 끼워놓고 자꾸 우리는 읽을 때마다 잊어버리니까
그때마다 이 대조해 가면서 환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의 맛, 문장의 맛도 함께 보세요. 흐른 후 이제 유령이 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명의 숙명의 폐쇄회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몸집이 크다는 점에서는 부엔디아 가문의 자손이며 호세 아르카디오처럼 튼튼한 데다 고집이 세고 아우렐리아노의 똑바로 뜬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한 세기 만에 사랑에 의해 잉태되었던 유일한 아이였기 때문에 가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해로운 악습과 숙명적인 고독으로부터 가문을 정화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아이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갓난아이를 덮어놓았을 때 비로소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돼지꼬리였다. 그죠? 근데 이 돼지꼬리였다 해놓고 우리 앞에 질문했을 때 읽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독자들은 알지, 이제. 이건 숙명적인 이 가문, 부엔디아 가문의 저주의 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우렐리아노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행복해하면서 이 아이에게서 어떤 희망을 받는데 우리 작가는 그 말키데아스의 양피지를 들이미면서 어림없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이건 돼지꼬리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숙제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폐쇄회로, 숙명적 고독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엔디아란 말이 좋은 날 이런 뜻이잖아요. 이 좋은 날이라고 얘기한 부엔디아 가문의 이 숙명적 저주는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풀릴 수 있다면은 어떤 길이 있을까? 이걸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100년의 고독을 마콘도를 중심에 놓고 이 역사적 사건, 내전과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이어졌던 10월 24일인가 그래요. 여기 휴전 조약 얘기가 나오죠. 이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겁니다. 천일 전쟁을 거린 내전과 그 테러로 얼룩진 그 세월들, 또 하나는 이 바나나 매서커라고 얘기하는 바나나 대학살, 바나나 농장 파업과 학살, 그 두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이 마콘도의 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적 삶의 장소에서 폐허로 바뀌는 그 과정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4년 11개월에 이르는 장마나 10년에 이르는 이 가뭄, 이런 건 다 환상적인 장치들이에요. 이건 지긋지긋한 내전일 수도 있고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에서 마콘도의 운명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 마콘도의 운명과 함께 그 마콘도에서 살아왔고 또 고독하게 죽어간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 여성, 남성들을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년의 고독을 읽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읽거나 또는 못 읽은 사람들이 마무리할 때 우리의 얘기를 길라잡이 삼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마지막 사진은 보고타 거리 큰 빌딩에 있는 우리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모습입니다. 마콘도라고 되어 있죠? 마콘도에 있는데, 이 마콘도의 그 공동의 삶이 하나의 콜롬비아인데, 마르케스를 읽는 독자들의 어떤 이상적인 공동의 세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11강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